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전기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래핀이라는 소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기존의 다른 교수님들께서 연구원 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신한대학교에 있는 정변이라는 저 교수는 저런 소재도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 같은 순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핀이 더 이상 신소재라고 말하기도 좀 무색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핀은 잘 아시는 이 흑연 그래파이트에다가 한 층 한 층 이렇게 떼내면 그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그래핀을 가지고 어떻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한 층 한 층 있는 그래핀들을 연력학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서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2007년도에 스카치 테이프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스카치 테이프를 여러 번 뗐다 붙여가지고 가인 그룹이 그래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발표한 뒤로 수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핀을 가지고 실린더 모양으로 감싸면 그게 CNT가 되고요. 이 그래핀을 공처럼 말면 CSHT라고 해서 플로린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들을 이제 흑연에서부터 한 층 한 층 방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된 뒤로 그래파이트에서부터 그래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저는 방리를 하는 동시에 그래핀에다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소 자극기들을 이제 부착하는 하는 방법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산화 그래핀을 방리를 하고 그에 대한 응용성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산화 그래핀에다가 산소 자극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산화하는 방법은 이미 1950년, 그냥 70년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한 장 한 장의 산화 그래핀이라든지 방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그래핀들을 분석해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분석 장비가 부족으로 해서 아마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래핀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그 예전 연구까지 같이 재조명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핀이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는 전기 전도도가 아주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도 강하며 아주 한 층의 원자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명 전극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자 분야의 응용성이 크다고 해서 투명 전극으로 많이 활용하자라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산화 그래핀처럼 이렇게 산화시켜주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화 그래핀은 한 장의 싱글 레이어로 만들지라도 전자기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서의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산화 그래핀의 응용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한 예로 바이오 센서로서 이용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DNA에다가 형광 다이 물질을 이제 결합을 해놓은 그 물질하고 산화 그래핀하고 물 속에서 같이 넣어서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게 되면 산화 그래핀 표면에 이처럼 흡착이 되면서 이 형광은 펀칭이 되어서 이렇게 빛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흡착이 되어져 있는 산화 그래핀이 이제 센서를 할 수 있는 시작 물질인 거고요. 그래서 미지시료 속에 있는 그런 바이오 몰레큘이나 DNA 등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는 정량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성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센싱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착되어져 있는 그래핀이 또 다른 DNA, 흡착되어져 있는 형광 DNA가 다른 DNA하고 만나게 되면 이중 나선 결합을 하면서 산화그래핀 표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펀칭되어져 있던 형광이 다시 형광을 나타내면서 그 DNA가 많이 존재하면 빛도 더 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빛의 흑방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량적으로도 그 바이오 몰레큘을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면을 약간 산소 자연기를 붙여주고 이러는 그 방법들은 결국에는 그라핀의 표면을 개질하는 건데요. 표면을 개질하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그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화 그라핀은 친수성이 산소 자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에는 되게 잘 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성 용매인 클로로폼과 같은 그러한 용매에는 분산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화 그라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극성 용매에서만 반응을 시킬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곳에서 국한되지만 이거에서 좀 더 비극성 용매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의 활용 범위와 응용성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표면 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산화 그라핀 표면에 계면 활성제로 코팅을 해주게 되면 산화 그라핀의 표면은 비극성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에 분산되어져 있던 산화 그라핀이 비극성 용매인 클로로폼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산화 그라핀을 가지고 극성 용매에도 분산을 시킬 수 있고 비극성 용매에도 분산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용성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산화 그라핀은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전기 전도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을 좀 더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 산화되어진 그 그라핀을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환원을 시켜주게 되면 전기 전도성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 되면 또다시 친수성 성질이 있는 그 산화 그라핀이 산소 자극기가 없어지면서 다시 소수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되면 환원된 산화 그라핀은 물의 분산력이 떨어져서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시 환원된 그라핀들이 응집이 일어나서 침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층 한층 방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슬레인으로 환원을 하면서 슬레인으로 표면 개질을 하게 되니까 이처럼 물에도 잘 분산이 되는 환원, 표면 개질된 환원 산화 그라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 개질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재의 활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특정한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접근 방법이 표면 개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화 그라핀을 가지고 그 응용성을 확인했을 때 단순하게 다른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산소 자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저는 그 산소 자연기를 황 자연기와 즉 사이올 자연기와 취한을 시켜서 산화 그라핀을 만들어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특성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만드는 방법은 보론 설파이드나 포스포러스 펜타설파이드 등과 같은 이런 설퍼 프리커서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여기 보론 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보론 설파이드가 연료학적으로 그렇게 안정한 가스는 아니고요. 보론 옥사이드가 훨씬 더 안정하고요. 그래서 보론 설파이드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산소 자기가 있으면 바로 취한이 되는, 그래서 보론 설파이드 가스는 보론 옥사이드가 되고 그 산소 자기를 가지고 있던 몰레큘에는 쌀가 달라붙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사이올 자기를 그래픽 표면에 붙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 6편 정도의 논문을 이제 출판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 그라핀에 대해서 설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XPS라고 하는 표면 엘리멘탈 애널리시스 툴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여기 보면 120, 150, 180이라고 있는 부분은 반응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0도씨에서 180도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카본 설퍼 애토믹 레이시오가 14에서 10으로 설퍼의 양이 조금씩 올라가는 결과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 온도에 따라서 설퍼 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장 메이저로 존재했었던 게 SH 작용기인 사이어 작용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다가 이제 XPS라는 분석 장비는 원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표면 분석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에는 저만큼의 설퍼가 있지만 그 파우더로 되어진 그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는 설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개런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엘먼스 SA 방법이라고 하는 이건 사이온이 얼마큼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잘 알려진, 무기화학에서 잘 알려진 분석 방법이라서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만들었던 그 기능성 그래핀 속에 사이온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경우 엘먼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DTMB라는 몰리큘을 써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흑광도가 얼마큼 진하게 나타나느냐, 진하게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이온이 얼마큼 있는지를 역추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그래핀에는 한 28% 설퍼 컨텐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양은 XPS에서 찍었을 때는 24% 설퍼 컨텐트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표면이나 아래쪽에 있는 그래핀 레이어나 비슷한 양의 설퍼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응용을 했었던 거는 태양전지가 있는데, 태양전지에는 뭐 실리콘만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실리콘에다가 퀀텀 닷 같은 이런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그 위에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태양전지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이오 몰리큘을 가지고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 로더박테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태양 빛을 흡수를 하고요. 거기서 이 박테리아가 흡수한 빛을 다시 그 그래핀으로서 이렇게 전달해서 전자가 이제 회전되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리액션 센터가 이제 없을 때는 전기 신호를 이렇게 온오프를 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빨간색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리액션 센터가 존재했을 때는 온오프의 전류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미메틱 솔라셀의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0.1%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양전지로 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 아직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바이오 몰레큘로도 활용을 하면 태양전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했을 때는 한 20주 가량 동안 테스트를 보관을 하고 또다시 그런 전기 특성을 봤었을 때 비슷한 수준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성 그 그래핀 표면에다가 몰리브덴 옥사이드를 성장을 시켜서 전기 변색 특성들을 보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는 이 몰리브덴 옥사이드도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리튬 이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리튬 배터리의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리피에이션과 딜리피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색이 변하는 겁니다. 진하게 까맣게 되어졌다가 다시 투명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역적으로 이렇게 바퀴 색이 변화가 있었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스마트 윈도우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스마트 윈도우 쪽으로도 응용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퍼 자체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응용을 했었던 건데요. 설퍼는 독특하게 중금속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물속에나 이런 데서 중금속들을 더 잘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금속을 물속에 있는 걸 제거하는 테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락메어 아이소성 방법에서는 산화그라핀의 흡착도보다 이 설퍼가 있을 때 흡착도가 대략 한 8배 정도로 향상되어진 결과를 받았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프렌드링크 아이소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N이라고 하는 나타내어진 이 방법, 여기에서 N이라고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흡착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흡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과의 어떠한 특정 흡착하는 사이트와의 잘 흡착하느냐, 잘 흡착하지 못하느냐를 알아보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와 봤을 때는 산화그라핀에서는 설퍼가 없는 산화그라핀에서는 2.13이라는 N값이 나왔었고요. 이때 설퍼가 들어가게 되면 2.59라는 N값이 나오는데 2.59라는 N값이 더 N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흡착 강도는 강해진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금속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다시 다 제거가 되면 이거 산화그라핀들은 뜰채 같은 걸로 뜰 수가 있어서 물속에서도 그런 것들 더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용이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금속이 산화그라핀의 표면에 달라붙었을 때 이에 대한 이건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매핑을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산화그라핀 전체 부분에서는 설퍼라는 이온도 원자도 잘 골고루 분산되어져 있고 그 위에 TB라는 중금속, 납이라는 중금속 이온도 잘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화그라핀을 가지고 소방 쪽에서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을 때 산화그라핀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난연제 부분입니다. 산화그라핀 자체가 난연제 특성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산화그라핀을 가지고 또 다른 몰레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흡착시켜서 또는 결합시켜서 어떤 복합체 형식으로 만드는 연구가 많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멜라닌계라든지 또는 인계 방염제 같은 이러한 몰레큘들을 산화그라핀 쪽에 같이 흡착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산화그라핀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좁은 산화그라핀은 비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으로서 아주 많은 양의 그런 인계 난연제 또는 질소계 난연제들을 많은 그런 난연제 방염제 분자들을 부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 방염제나 그 난연제들은 불을 직접적으로 소환하지 못하지만 연소 확산을 단 1초라도 더 늦춰줘서 결국에는 소방차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골든타임을 단 1초라도 벌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관련된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김학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방용품 내용 연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내용 연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1년에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 소방수 내용연수 도입에 관한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그걸 진행한 원제로 이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하고 실제 도입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용연수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 차례는 읽어보시면 되지만 실제 내용 연수라는 용어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구연화, 내용연화, 내용 연수 그래서 각자 쓰시는 분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용 연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집어넣고요. 그동안 그 소방 분야에서 소방용품 내용 연수를 도입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사항을 집어넣고 그 연구 사례들을 쭉 경과사항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제한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시에 작동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사진은 실제로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가압식 소화기가 실제 사용할 때 아래쪽 부식돼 가지고 실제 소화기 역할을 못하고 폭발하는 사례고
또 공동주택이나 여러 플랜트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소화설비가 노화돼가지고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소방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했고, 이 주장한 게 근래에 주장된 게 아니라 80년대부터 계속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요약해 보면 가장 큰 거는 국민의 안전 확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다양한 용품들이 적용되게 되고, 그게 제 성능을 내는데 내용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산업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 시설이라는 게 한번 적용되면 건물 뭐 철거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라서 이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교체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좀 반대 딜레마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포인트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포인트를 찾으려면 내용 연수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제도권 안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연수의 용어 정의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 내용연한, 내용 연수 뭐 다양한 쓰시는 분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 사전적 의미나 내용적 의미를 좀 검토해 봤을 때 내용 연수라는 용어가 적합하겠다. 그래서 내용 연수 자체도 물리적 내용 연수, 사회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법적 내용 연수 다양하게 있지만 이 소방용품은 주로 물리적 내용 연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설비 유지 관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용 연수란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983년에 소방용품 점검 주기를 최초로 규정했습니다. 그때 소화약제 충전자 인적사항에 언제 점검했는지 점검일을 기입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실제 내용 연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7년에 거의 20년 전에 내용 연수 기준 제정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 관련 단체나 제조사 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중단됐고요. 2015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했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우선순위로 소화기를 내용연수를 적용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에 적용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 10년 그리고 3년 성능 확인해서 성능이 되면 3년 연장해주는 법안 도입을 하게 된 배경 연구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도입을 위한 기반 연구에서 소방용품 형식 승인 대상 73개에 대해서 전체 내용연수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단 자료 조사나 회의 근거를 통해서 제안한 거라서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테스트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서 실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2017년에 2015년 산업기술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화기 내용연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 소방호스 내용연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호스 내용연수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말 소화기처럼 10년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근데 이거는 권장 내용연수 도입처럼 어떤 그냥 자료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 결과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점검자들 의견을 델파이와 AHP 통해서 전부 분석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연구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2015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근거로서는
내용연수 초과 소방용품 때문에 이제 화재 시에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내용연수를 자율적으로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의미로 이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션은 소방용품 내용 연수를 통해서 소방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국민 안전을 실현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실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산업 매출 좀 성장시키고 국내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률을 좀 낮춰보자라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분야의 관점을 살펴보면 실제 정부는 뭐 비용 부담은 충분히 액수가 커지지만,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이 크지만 국민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또 인명 피해가 저감되고 재산 피해가 저감되면 충분히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연구 결과로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책 실행 기관이 산업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원은 그 당시에는 검인정 물량도 늘어나고 수수료 수입도 증대된다. 본인들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산업계는 재무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향상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근거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 근데 좀 독특하죠. 뭐 지금은 뭐 설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지만 실제 설문조사 내용을 넣을 때 핵심적인 내용만 넣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성별로 뭐 찬성, 반대 비중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 도입에 대해서 여성이 찬성 비율이 높고 남성이 반대 비율이 높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구 결과를 했고, 또 독특한 거는 지역도 넣어놨습니다. 경기도가 찬성 비중이 높고 경상도가 반대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세부적인 아주 좀 연구 결과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내용까지 전부 설문조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핵심은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다가 85.4%, 그리고 내용연수 관리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근데 제도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가 없다. 그리고 제도화 찬성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적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제화,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나 관계인들이 뭐 자율적으로 교체하거나 뭐 불량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찬성의 이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거고, 자체 점검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또 하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쭉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소화기였고요. 감지기, 소방호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있고, 감지기는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테스트하고 조사해보고 뭐 오래된 감지기를 수거해서 전부 성능을 확인해 보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내용연수 도입하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소방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2021년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서 소방호스의 내용연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쭉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읽어보시면 뭐 특별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 제도화 추진 방법은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변경하고 나머지 품목은 제조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자라는 게 5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체 법령화를 하자라는 게 26.3% 정도 나왔고, 제도화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된다. 왜? 뭐 내용연수를 도입해도 실제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설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되고, 실험 데이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방안으로 첫 번째 시도한 게 소화기이고, 내용연수는 10년, 그리고 내용연수 관리 방안으로 해서 실제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성능 확인 검사를 위해
통해서 3년간 연장하자라고 했고,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라는 걸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2017년에 분만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법제화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 소방용품 권장 내용 연수 도입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형시 승인 대상 품목 73개 품목에 대해서 권장 내용 연수를 전부 제시했습니다. 실제 이제 다음에 쭉 권장 내용 연수를 쭉 적었는데,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25년까지 용품별로 전부 내용 연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실험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된 게 아니고, 이 해외 사례나 뭐 국내 사례를 통해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용품 내용 연수를 도입한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장 내용 연수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1년에 옥내 소화전용 소방호수 내용 연수에 대한 연구를 학회에서 수행했습니다. 이때 수행할 때는 해외 자료도 검토를 했고, 실제 국내에서 소방호수 가지고 테스트도 수행해서 실제 내용 연수를 결정을 했는데, 9년에서 10년 사이에 소방호수 성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방호수 내용 연수는 결과적으로 10년으로 도입하자라는 의미였고, 실제 사용할 때 소방호수가 압력에는 견디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거나 한두 번 사용하다 보니까 내피하고 외피 사이에 밀착 강도가 떨어져서 5년만 지나면 이 밀착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더라. 그런 테스트 결과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약 성능까지 고려해서 10년으로 선정했고요. 이 분말 소화기 때도 내용 연수를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도화에서 10년 된 분말 소화기를 바로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요 물량에 비해서 공급이 안 돼서 이 국내 업체들이 즉 공급하는 소화기가 아닌 중국산 소화기가 굉장히 들어오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방호수 저희가 연구할 때도 소방호수도 이 10년 결정하면서 수요 공급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소방호수 업체들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요. 170만 번 정도. 근데 여유분 가지고 이 10년을 적용했을 때 10년 된 소방호수를 교체할 때 이게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 전에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 나왔고요. 그러면 중국산 소방호수가 뭐 대대적으로 밀려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그 호스에다가 제조업체별로 성능 개선 기술을 적용하도록 제도화를 하자. 대표적인 성능 개선 기술이 뭐 비틀림 방지 호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꼬임 방지 호스 그런 거에 해서 소방호수 업체는 내용 연수 도입된다면 특허 공개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비틀림 방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및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제도는 아시다시피 뭐 권장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소방용품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모든 내용이 뭐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권장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제도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관계성을 띄워야만 뭐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제도화만 하면 될 게 아니고 거기 제도화를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서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바꾸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성능이 나오면 연장해 주는 게 필요하고, 유예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수요 공급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법이나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품 생산 능력이나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같이 고려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전 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소방용품 생산 업체들한테 이런 내용 연수를 적용했을 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계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연수 제도할 때는 기술 수준 분석하고 진단이 필요하다. 그냥 뭐 이전 연구에서는 뭐 있는 자료 가지고 또 해외 사례 가지고 적용했다 치면 지금은 우리 기술 수준이나 뭐 어떤 연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내용 연수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방용품별로 내구성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이 용품이 어느 정도 내구성 몇 년 정도 가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대 효과는 소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인데,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소방용품 제조업체만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조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소방 설계, 감리, 공사, 점검 이 전반적으로 소방 산업 전체가 발전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네. 우리 잠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사용 연한을 저렇게 제도화 이렇게 되면 지금 소방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점검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변할 걸로 예상되는지 예측하시는지. 점검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뭐죠? 지금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 그 기간을 늘리는 건 가피기에 내구 연한은 이미 정해놨는데 그 사용 연한에 맞게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뭐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을 계속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사용 연한을 지켜주고 사용자가 지켜주고 했으니까 사용자의 비용 공감이나 이런 이득 차원에서 점검 기간을 지금 늘려주고. 예, 이해했습니다. 실제 점검할 때 이 내용 연수가 적용된 소방용품에 대해서 내용 연수 제도로 적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에 이걸 일괄적으로 전체 용품을 내용 연수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2015년에 산업기술원에서 한 것처럼 뭐 소화기, 감지기, 소방호스 이렇게 가겠죠. 그 중에 실제 실험도 하고 데이터 확보하다 보면 안 되는 용품들이 또 나올 거고 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 지금 점검하는 그 말씀하신 주기나 그런 거랑 이제 그 다음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어떤 용품이 적용됐다 그래서 점검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교수님 선생님 과장님 궁금하신 제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김학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사회자분이 인사를 시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아시겠지만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소방분석 제도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회장님 한 분을 또 따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소방시설법을 담당했다가 지금은 과제 안전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일 회장님이십니다. 30분 정도 맡았는데요.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1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또 저는 분석 제도과장이라 해서 분석은 이제 빅데이터를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 제도는 뭐 여러 제도는 아니고요. 소방시설법입니다. 소방시설법하고 과제안전기준. 과제안전기준은 총 한 49개인가 있는데 소방시설법에 관련되는 것, 또 과제안전기준에 관련되는 것,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우리 앞에 김학춘 우리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제 시설법의 단계였고 또 소방청에서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실무는 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앞에서 쭉 발표를 하셨겠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상당히 세모표 정도로 해서
소화기는 10년 전에 이제 내용 연수가 과제에서 도입이 됐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제목표가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진짜 완전히 의무화할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금 부족했고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성수는 조금 덜했고 교수님 뭐 다른 쪽에 하나 말씀드리고 요건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들도 관련을 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들이 이제 내용 연수라는 게 결국은 좀 품질 향상입니다. 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게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소방 시설이 좀 안정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 감지기 쪽에도 보면 그동안에 일반 감지기가 나온 지금 한 4,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지기에도 좀 최근에 뭐 최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성능이 좋은 아날로그 감지기를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이걸 도입하려고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 5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벌써 도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사회적으로 기술도 그렇고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돼서 단가가 좀 내려가고 사회적으로도 그 정도 고층 건물의 운영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겠다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성숙되는데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이 내용연수도 좀 지금은 내용연수 하니까 여러 가지가 아까 점검 기간이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겠느냐, 날짜가 늘어날 거냐, 주기가 늘어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내용이 경과됐다고 할 거냐 라는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거라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저가 제품은 최근 거라 해도 정말 불량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약간의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옛날에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제품들이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라 해서 더 좋고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다. 이게 꼭 성립이 하지 않는 게 이 물건 중에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연수가 초과됐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 쪽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배관 연수입니다. 어느 정도 지난 게 배관이 노후화된 거냐. 이것도 참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건물 속에 내부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교체하는 비용도 많지 않고 그래서 소화기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일률적으로 좀 의무화해도 크게 어떤 좀 비용이나 저항이 좀 덜했는데 이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난관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뭐 약간의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때는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좀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따지는데요. 첫 번째가 필요하냐, 시급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다들 느끼십니다. 정말 오래되니까 문제도 계속 노동자가 발생을 하고 관리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안입니다. 개선 대안이 그러면은 좀 객관적이냐, 좀 기술이 보편적이냐, 이런 게 또 설계 시공 감리가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그 기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또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좀 대안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효과성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게 또 효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연수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안이 있느냐? 지금 내용연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선 최고로 그 대안이 무슨 있느냐?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점검 제도를 좀 강화한다든지 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권장을 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권장을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우회 수단을 통해서 약간 내용연수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 청의 입장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연수를 바로 의무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실험이나 기준이나 노후화 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은 부족하다. 분위기가 조금 성숙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우선은 대안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면 저처럼 아마 내용연수가 제도권으로 도입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입장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산업과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생 계획이 20분이 되면 좀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한 장이지만은 저희 소방의 60년 역사입니다. 저희 58년도에는 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지금은 총 19개 정도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방이 법으로 기준으로 해보면 19개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위에 선배님들, 소방에 몸담고 계시는 이게 산업계든 학계든 또 우리 공무원이든 여러분들이 종사를 해서 이 소방의 파이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상학년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서로의 삼각경기라 그럽니다. 발을 서로 묶고 이렇게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학계, 어떤 공무원 이 세계 조직이, 세계 기관들이 그 소방 파이 전체를 키워나가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소방 전체 파이가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어떤 학문 또 여러 가지 또 연구회에서는 연구 제조사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개 과학기술과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서 그 파이가 이렇게 커져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요 시설뿐만 해도 이전에는 한 개 법이 있었는데 그게 2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재 예방법이라 하는 것은 인적 규제와 관련있고요. 저희들이 소방시설은 대물 규제라고 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법을 조금 바꿔서 세계적으로 해보려고 하게 있던 법을 한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분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 관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까요? 물론 그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이거나 또 제자분들이나 이런 학교가 발전되면 좋을 거고 또 제조업계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이겁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어져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걸 가장 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대로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유지수지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즉가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업체들을 또 1인 업체가 한 70%, 80% 가까이 됩니다. 1인 업체들이 80%가 있어서 그 1인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능력을 키워줄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 치듯이 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전문가 일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그런 것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리업, 일반 관리업, 법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서 임금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차등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이게 공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사업에 하고 있는 것을 유지관리업에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체 점검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등급을 형태는 아마 시공 쪽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시공 쪽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마 이번에 화성에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시공 쪽에도 외국인이 많지만 이 유지관리 쪽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가로는 그분들의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외국인들이 끄내깁니다. 다 일품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 쪽에 좀 우리 외국인이든 이런 전문 경력자들이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능력에 따라서 월급을 좀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좀 임금을 차등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높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차등을 주니까 떠나지 않고 그 바닥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금 자체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줬습니다. 3년, 5년 이렇게 해서 경력이 좀 높고 기술이 좋으면 큰 대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도록 사실 이게 없을 때는 조그마한 이런 근린생활 유지관리 하시던 분이 고층 건물도 유지관리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누셨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도로 연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그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서 시험 제도를 좀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점검하고 또 전기 쪽, 또 기계 쪽, 또 나머지 부분도 1차도 개편을 하고 2차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좀 유지관리, 소방시설 관리하고 좀 떨어져 있는 위험물이나 이런 거는 좀 뺐고요. 또 설계시공도 뺐습니다. 설계시공 분들은 이제 소방기술사 쪽으로는 이제 설계시공으로 하시고 유지관리 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점검실무나 관리실무 이렇게 조금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영역과 소방기술사 영역을 구분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 자격을 따게 되면 좀 바로 실무가 조금 할 수 있도록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낮게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 책자를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초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되게 되면 학교나 이런 학생분들에게도 다 공개가 되어서 시험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정도 되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로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부터라 27년부터 바로 1월 4월 달부터 시험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화재 안전 기준도 관련해서 아마 연구원 쪽에서 지금 아마 그 위원으로 이렇게 투표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성능 인정 기준을 하고요. 연구원에서는 기술 기준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위원이라고 해서 한 60분을 모셔서 이제 중심위원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밑에 하위 부분에 이제 연구원에서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총 아마 6개 분야에 한 120분이 아마 각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연구원 쪽은 산업계, 학계, 뭐 제조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계시고 우리도 뭐 비슷하게 해서 약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좀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은 연구원하고 좀 접촉을 해서 연구원에서 그 업계나 그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번에 한 것은 개정을 하고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한 것은 다음 해로 연구하고 그렇게 시시가 되게 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환 회장님도 나중에 오실 텐데 제가 기술사에도 약간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소방 이성철 교수님이 계시는 우리 학과 거기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뭐 학과가 있으면 학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좀 평가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계면 수계, 전기면 전기, 뭐 스피커는 스피커로, 제료면 제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뭔가 TC가 잘 활성화되고 TC에 활성화된 것들이 제도권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이게 각 연구원, 시험 연구원이든 이런 연구원 쪽에서도 그렇게 좀 TC별로 이렇게 조직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소방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체제를 좀 토양을 만들려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협의에도 여유가 되시면 TC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좀 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중심이나 또 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을 다 순서로 쪼개기를 했는데 이것을 고도화 작업을 할 겁니다. 금년도뿐만 아니라 좀 연차적으로 나눠서 고도화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수계하고 가스계하고 몇 가지가 전기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은 많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나 전기나 몇 개는 좀 그룹핑을 해서 공통된 부분은 공통된 거로 모으고 또 특성이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고 이렇게 공통과 개별로 좀 나눠서 다시 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들 중에 혹시 요 쪽에 관련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참석을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은 그렇습니다. 박수계에 되어 있는 거는 공통은 싹 끌어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는 그 전기대로 싹 끌어모으고 공통된 거는 공통된 대로
지금은 뭐 개수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해설서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센터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9분이 각 분야별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1년에 3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좀 줄여볼 수 없을까 이 고민하는 게 뭔가 해설서를 좀 지침을 내려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무슨 급한 대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그날 그해에 일어나는 것들은 해설서를 모아서 또 책으로도 발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설서를 하다 보면 좀 설계시 공강리나 뮤지컬리 쪽에서 좀 편하게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기준으로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을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다르긴 한데요. 좀 저희 과에서도 빅데이터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4년 차 들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도전하고 시작 단계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아마 빅데이터든 플랫폼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앞으로 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쓰실 때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통계 처리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박사 논문 정도를 쓸 때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는 그 통계를 구하기가 통계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매년 한 6개 정도의 과제를 아마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가면서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방에는 엄청난 많은 수백억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현장에 관련되는 또 119에 관련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단점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거를 통계를 분석하겠다 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축적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모아놓은 뿐이에요. 다시 이거를 옛날 걸 들여다보니까 결적치도 많고요. 쓰레기 같은 자료도 많고요. 진짜 알맹이도 일부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제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7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7억 정도를 가지고 6개의 과제를 쓰면은 데이터를 다시 추출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좀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정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아마 이번 달에 다음 달 정도인가요? 다음 달에도 내년도 할 수요 과제를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에 선정이 되시면은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그런 과제가 있으시면 공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데이터가 진짜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또 정리하기도 하고 해서 데이터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쭉 올려도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했던 거를 저희들이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시고 관에서 한 거는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 요 밑에 9개 민간 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 센터에서 자기네들 통계나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또 유료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한 1,100건 정도의 데이터 거래를 했습니다.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것은 무료고요. 쓸만하다 싶은 것은 유료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도 지금 한 9개 센터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또 자기네들이 분석하는 것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대학교에서도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올려놓고 거래를 참여하셔도 좋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희랑 같이 또 같이 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소방의 빅데이터가 지금 다른 회사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의 많은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넘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 공생일 대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앉은 기준도 좋고요. 아니면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질문 시간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회장님 먼저 들어 질문을 하나 주시겠습니다. 발표 준비하신 거 너무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저희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시설 강의사를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뭐 26년까지 꼭 따야 된다.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다면 조금 문제를 좀 쉽게내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을 좀 배출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 문제를 제가 총괄은 하지만 실제는 저희 인력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쾌차가 들쑥날쑥해서 작년에는 39명, 그 앞에는 170명인가요? 이게 들쑥날쑥해서 뭐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탁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숫자를 좀 특정을 통해서 지금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정을 해서 조정할 때 우리 170명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고 인력 시장이 지방이나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직무 일반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관리사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늘릴 생각은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소 합격제 숫자가 될지 이율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 합격제를 좀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소가 되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저희도 전문 또는 인력 이렇게 소방시설 관리사 시장의 인력이 좀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편중되어 있어서 늘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 그렇게 되면 조금 시차적으로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두 번 단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요. 예. 한 번 운영을 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적자라고 합니다. 이게 주관식 직전이다 보니까 장소 섭외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기술사처럼 왜 기술사는 되는데 왜 관리사는 안 되느냐. 돈을 올리더라도 돈을 올리는 부분이 기재부의 통제를 마음 같아서는 돈을 좀 대폭 내더라도 이해해보면 좋겠는데 유시료가 기재부의 통제, 누가 통제를 받고 있어서 쉽지 않아서 우선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해를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막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신 회장님 질문. 강연을 너무 예, 저는 뭐 이런 발표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을 위한 교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재에서 제한전 기준에 있는 거 아니면 다 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들이, 우리가 그 위험을 관리법의 쪽으로까지 가가지고 탱크가 2형, 2형, 3형, 4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 교재들에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싹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K라운드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일일이 다 하긴 원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방시설 관리사니까 시설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했습니다. 기술사하고도 차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1차에는 위험물이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여기 위험물 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위험물은 소방시설 관리하는 쪽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다 해서 뺐고요.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는 과목 안에는 들어있지만 그 밑에 법령에서는 뺐습니다. 그 위에도 2차 과목도 비슷한 맥락으로 점검 쪽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점검 쪽에 관련되는 실무, 또 관리
관리사로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 실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지고요. 우선 관리 쪽에 좀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갖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그게 표준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의 범위이기도 하고 기준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업체나 아니면 또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의 방법에 따라서 1, 2, 3 할 수도 있지만 1, 3, 2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2, 3, 2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요거는 맞고 밑에 두 개는 틀렸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표준화 부분인데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초안은 사실 작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1, 2, 3 하는 게 맞다. 1, 3, 2는 틀리다. 라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 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꺼내놓고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법령 기준이 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기준에 정한 것은 우선 하지 않는 기준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은 하지 않는 기준이 시험이든 채점의 기준에 있어서는 가장 기준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또 관리 실무다 보니까 하지 않는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은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다룰 때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준은 약간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간 대비도 한계가 있어서 동의가 되는 것은 실무 매뉴얼에 들어오고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빼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들이 많은 것은 굳이 표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표준이 아니니까. 그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든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해서 요즘 표준이 된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회장님도 안 하고 총무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게 지금 공통 기준을 별도로 코드로 만드실 건지 아니면 뭐 옥내 소화전에 하나를 다 놓고 뭐 요청되는 거를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떤 게 예상을 하고 우선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선은 공통 기준을 따로 빼려고 생각합니다. 공통 기준을 따로 빼고 개별적인 건 개별적인 대로 그럽니다. 우선은 지금 제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공통 기준. 근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안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옥내 소화전에 대부분 많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지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혹시 뭐 소방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도 혹시 건의하시거나 뭐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도는 이미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제도는 통과가 되어서 시행만 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근데 마이크 잠시만요. 제가 공시전 자리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에 전공 평가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상황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교수협의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글쎄 제가 정보를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뭐 개인정보 쪽이나 인사위원 그쪽 제가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할 때 사실 소방청을 전공 평가를 하면 위원분들이 다들 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그 소방기사관리사 시험과 계속 제가 그때 당부드린 바는 그거였거든요. 사실 뭐 점검 관련된 것도 올해 12월 1일자로 다 바뀌고 이런 거를 제가 그때 나름대로 이제 건의드렸던 거 제발 좀 소방 쪽에 관련된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이나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어디 보면 이 내용들이 잘 있는데 과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개선을 할 때 과연 현장이나 어디 뭐 카페나 뭐 안건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는 행동들을 또
이 자리가 또 교수협의회 자리잖아요. 여기 사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학년기가 줄어서 소방과 자체도 완전 존폐기도 처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좀 이게 진짜 이 소방 현장의 그런 의견, 소방 쪽의 전문가의 의견, 교수진, 기술사, 실험가의 의견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좀 되는지 또 말씀. 제가 뭐 말씀드린 것보다 오늘 같이 오신 우리 공생일 대장님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 우리 공생일 대장님 오셔가지고 먼저 한번 그 제도 어떤 과정이 스포츠 과정에 있어서 의사 수렴을 제대로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생일 대장님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와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시세점검 제도 개선에서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4개 분야의 14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그 중에 연구용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추진 중에서도 이제 그 서울시립대에서도 연구용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 여러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연구용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걸 제도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기관이나 업계나 학계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또 입법 예고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법은 21년부터 22년까지 과정을 거쳤고요. 내용은 22년부터 23년까지 거치는데요. 내용이 하나 개정이 되려고 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시도본부, 관련 학회, 심지어는 기재심사, 영양평가, 각종 그런 걸 받으면서 의사 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일이 다 교수님들에게 다 이제 의견 수렴을 묻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각 대표로는 다 공인도 날아가고 이렇게 하고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일이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 이제 회장님도 바뀌시고 또 여기 김기신 회장님도 저희 쪽에도 관련하고 계시고, 또 이성철 교수님도 또 지난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많이 좀 참여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도 우리 많이 저희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단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게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끝나면 회장님도 뽑는 자리예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건드리는 건 서울시립대가 아니라 네, 전국대학 교수협의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보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제발 좀 교수협의회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대중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가서 연구를 수행을 해서 상무도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 다 계시거든요. 네. 전국 공부 다 돼 있고. 얼마든지 여기 계신 분 중에 기술사분도 계세요. 네. 그 의견을 보낼 때 기술사회는 기술사 회대로 협의회가 있거든요. 다 보내고 있거든요. 소방 청하고 교수협의회가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그래서 사실 소방공무원 시험도 그 전에 검토했던 것도 소방 시설론을 넣자 이런 의견을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교수협의회 예전에 9년 전쯤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소방과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간호학과나 이런 것처럼 제한을 주자 이런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협의회가 충분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회장님이나 총회장님 계시거든요. 의견을 많이 수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왔고요. 다음에 내 자리가 있으면 좀 왕왕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은 네. 그만 보라고. 간단 너무 많이 하시죠. 아니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호남대학교 이종환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보다는 요청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랑 4차 전과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저 안에 실질적으로 소방 시설, 즉 인증 받은 소방 시설에 관련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 안전산업으로 해가지고 특허나 성능 인증 평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건축 이런 것들 계획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게 이렇게 들어올 그 색도시 이렇게 보면 표현해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세히 보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소방 관리사님들도 힘들어지고 실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만약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다 하더라도 실제 소방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하나에 보다는 그런 문구를 좀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 리튬 소화기입니다. 리튬 소화기인데요.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제가 소방의 한계가 19개로 된들은 아닌데 다른 학계 인구가 다 합쳐져야 소방의 파이가 커진다고 하고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에서 소방을 대변해주고 소방에 그걸 써줘야 소방이 커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는 좀 이해를 하고 네, 여기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